여보, 당신 통장에 이것밖에 없어? 남편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요. 제 통장을 들고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도장이 미끄러졌어요. 창구 직원은 눈치를 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제 노후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노후는 무슨, 어머님 집이 먼저지.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통장 확인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게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제가 모르는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시어머니 집 잔금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텁텁했어요. 전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죠. 그 숫자는 제 통장 잔액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도 하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인감도장, 확인서, 잔금 영수증. 종이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죠. 제가 아침을 차리려고 식탁으로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통장 가져와. 짧은 말이었어요. 부탁도 아니었고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저는 대답 대신 밥솥만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밥이 익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왜 제 통장이 필요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시어머니는 집 잔금이 모자란다며 제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었죠. 처음에는 넌지시였어요. 밥 먹다가 한마디, 전화 끊기 전에 한마디. 그러다 점점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매번 당연한 일처럼 제게 전달해 왔어요. 이 일을 달 수 없는 결정처럼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 볼게요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말의 전부였죠. 은행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슈퍼, 세탁소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 그날따라 전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손을 넣고 통장을 쥐고 있었죠. 손이 차가웠어요. 창구 앞에 앉자마자 남편이 제 통장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도 전에 비밀번호를 물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재촉했어요. 손이 떨려 도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통장이 미끄러졌죠. 창구 직원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또 참자고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화면을 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 통장에 이것밖에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의 결과인지 알고 있었어요.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굶으며 아꼈던 돈이었죠. 남편 카드값을 먼저 막아주고 다음 달 쓸 돈이 없어 난감하던 날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를 제 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두던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숫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눈에는 그저 모자란 금액으로만 보였습니다. 쌓아온 세월이 숫자로만 읽히는 순간이었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건 제 노후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후는 무슨, 어머님 집이 먼저지.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면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통장 확인했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더 비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확인한 건 통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쓸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한 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오늘은 제 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어요.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새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반찬 좀 해와. 새집 냄새 잡아야지. 짧은 전화였어요. 부탁인지 명령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검진이 잡혀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검진이 있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검진은 핑계고 너는 내 돈 챙길 생각부터 하더라.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표정이 무너지면 약점이 된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얘가 원래 그래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인지 저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말하지 않기로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부터 제가 생활비를 더 많이 냈다는 것, 남편 카드값을 막아주던 날들, 시어머니 병원비를 먼저 내고 영수증을 지갑에 넣어두던 습관, 그걸 꺼내면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억울함을 증명하려다 제가 먼저 작아지는 기분. 그게 싫었습니다. 시장에 들렀을 때였어요. 단골 분식집을 하는 미정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종이 같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죠. 미정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떡볶이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뭐냐? 내가 필요할 때 뽑아 쓰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카드였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죠.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게 해. 어차피 한 집이잖아. 한 집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어요. 한 집이면 내 것도 다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하는 돈.
그게 이 집에서 제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눕지 않았어요. 이불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한참 앉아 있었죠. 처음으로 따로 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서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와 함께 오래전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안내장이 들어 있었죠. 잊고 있던 제 미래가 종이 한 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을 현관 앞에 서서 그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르는 통장이었죠. 그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숨겨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이름으로 만든 제 통장이었죠. 그런데 왜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저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소파에서 봉투를 보며 물었어요. 뭐야? 또 돈 나오는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안내장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죠. 당신은 왜 항상 혼자 챙기냐? 어머님한테도 보여드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여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확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봉투를 조용히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불쑥 찾아왔어요. 인사도 없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올케 언니, 엄마가 새집 들어갔는데 좀 도와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신우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장에 숨겨둔 거 있잖아.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거였어요. 가족끼리 다 아는 일처럼 만들어버린 거였죠. 저는 속이 차갑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숨긴 게 아닌데 숨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신우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죠. 웃는 법을 잊은 건지 웃을 일이 없어진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세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무엇인가 하고요. 가족인지 아니면 그냥 돈줄인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선배 정숙 씨였습니다. 요즘 어때? 퇴직 관련 상담센터 연결해 줄까? 짧은 말이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물어봐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나는 어떠냐고 묻는 말.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언니,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알려준 곳은 주민센터 옆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간판도 작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줬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통장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잔금날 이야기, 카드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말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말해도 되는 건지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끝까지 듣고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은 배우자나 시댁이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이 펴졌어요. 저는 그동안 몰라서 참았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거였죠. 제가 거절해도 되는 건가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였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기록을 남기라는 말이 이렇게 든든하게 들릴 줄 몰랐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미정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눈빛이 달라. 저는 웃었어요. 상담 좀 받고 왔어. 미정 언니는 귤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결정은 언니가 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맞는 말인데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 돈 언제 더 보낼 거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는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뒤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왜 그래? 목소리가 낮았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 통장 본 날 기억해.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현실이잖아. 현실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참아온 시간도 모아온 돈도 전부 현실이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됐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멀리 가게 될지. 서랍 안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적어온 가게 수첩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가 달아서 무슨 색이었는지도 가물가물했죠. 저는 식탁에 앉아 첫 장을 펼쳤습니다. 생활비, 시어머니 병원비, 남편 대출 이자. 한 줄씩 손가락으로 따라 내려갔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간만큼 제 인생도 지나갔다는 뜻이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손이 느려졌어요.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제가 쓴 돈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죠. 아니,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이 집을 위해 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죠. 그때 미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했어요. 미정 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 있네. 이제 말해. 말해 라는 두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말한다는 게 뭔지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현관에서부터 냄새가 났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말했죠. 어머님이 사과하래. 사과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하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달되는 말이었죠. 저는 수첩을 내밀었어요. 여보, 이게 우리 집 돈 흐름이야. 남편은 몇 장을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가족이면 왜 내 노후만 내놓으라 그래?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술 때문인지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사실 어머님 집 살 때 내 이름도 올리려고 했어. 그 말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제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남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였죠. 은행 창구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첩을 덮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요구 문자나 통화 기록 다 저장해.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읽는 순간 몸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열었어요. 시어머니의 메시지부터 찾았습니다. 돈 보내라는 말, 비밀번호 알려달라는 말, 잔금날 이후로 쌓인 것들이 줄줄이 나왔죠. 남편이 보낸 것도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드려. 어차피 가족이잖아. 라는 말들. 신우이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저장했죠. 저장된 파일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화면들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장 카페에서 미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물었어요. 언니 이제 어떡할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내 통장 지킬 거야. 미정 언니는 웃었어요. 그럼 비밀번호부터 받고?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할 일처럼 들렸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로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 등기할 때 인감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드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나 망신 주는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망신시킨 건 당신이야. 남편은 책상을 쾅 쳤어요. 방안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 그 말이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무서워야 하는데 오히려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접혀 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오래 기다린 일을 시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짐을 다 싼 가방 옆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내야 할 문자가 있었죠.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 돈과 인감은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숨을 참았어요. 몇 초 뒤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나 무시하냐?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목소리에 먼저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삶을 지키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잠시 뒤 신우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울리면 끝이야.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이 대화가 저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정 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은 말싸움 할 때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떴어요. 소파에서 일어나 가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짜 나가려고. 물음표도 없는 말이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내 돈으로 누군가 집 사주지 않을 거야. 남편은 비웃었어요. 혼자 못 살아. 그 말이 예전에는 무기였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려고 라는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아뒀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 못 사는 건 당신이야. 남편 웃음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살자.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졌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문이 닫히고 나서 제 안에서 무엇이 시작될지. 임시로 얻은 원룸은 작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좁다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벽지는 낡았어요. 장판도 군데군데 들떠 있었죠. 그런데 숨막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도 없는 창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죠.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습니다. 첫날 밤은 편의점에서 해결했어요. 삼각김밥 하나, 따뜻한 국물 하나. 계산하면서 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카드였죠. 아무도 비밀번호를 묻지 않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란을 부쳤어요. 냄비도 없고 그릇도 변변치 않았지만 밥은 됐습니다. 단출했어요. 그런데 제 돈으로 만든 밥이었죠.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밥상이구나 하고요. 며칠 뒤 정숙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필요하면 법률 상담 연결해 줄게.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통장만 지키고 싶어요. 정숙 씨는 웃었어요.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었어요. 제 통장을 지키는 것, 그게 첫 번째였죠. 미정 언니는 작은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여기 두고 키워. 저는 화분을 받아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록색 잎이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나 웃는 게 어색하네. 미정 언니는 말했습니다. 처음은 다 그래.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그래 라는 말이요.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돌봐.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그게 낯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새 통장 만들려고요. 제 이름으로, 제 삶으로 새로 시작하는 통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래 참았다고 해서 그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텼다고 해서 그게 가족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압니다. 내 통장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거라는 걸. 원룸 창가에 화분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정 언니가 두고 간 화분이었죠. 저는 물을 줬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제 손으로 한 일이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요.